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6cm 친밀의 거리. 그러니까 서로의 체취와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반대로 아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46cm에서 120cm인 개체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120cm에서 360cm의 거리인 사회의 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와 저 무대 저 끝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과의 거리인 360cm. 공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공적인 거리는 가깝고도 먼 당신 부부 사이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와의 거리가 얼마만큼인가요?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상호간 무거워지는 매듭이요 거미줄이며 그물이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동료관계, 아마 여러분의 삶과 끈끈하게 묶어져 있는 바로 관계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좋은 거리 찾는 법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영진 씨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도 혼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네. 왜 여행 사진 찍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 사진 찍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엽서 사진 찍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옵니다. 나 여기 갔다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엽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뭐 엽서 사진을 사면 되는데 굳이 자기 사진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단체 사진을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 사람 다 모여서 찍는 거죠. 패키지 여행 가면 그런 거 많이 찍죠. 세 번째는 어떤 분이 있냐면 그 이미지 컷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나 여기 갔다는 것과 내가 잘 나와야 된다. 이분은 어떤 유형일까요? 세 번째 이제 해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애완견 사진 많죠. 그리고 최근에 결혼하셨기 때문이겠지만 아내와 찍은 사진도 많고 뭐 채연 씨도 그렇고 박영진 씨도 그렇고 1대1 관계에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빈번하게 안 할 뿐이지.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다. 근데 무조건 합의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합의?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당연히 그냥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나 자체의 네.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 우리 김한 씨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행복해지시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 예. 네, 저는 좀 그런 혹시 거. 이렇게, 나 이것 좀 불편해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제가 조금만 헌신한다면 네,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사실 이렇게 관계를 많이 갖진 않아서 근데 대부분 인사치레로든 뭐든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우리 그리고 잘 안 먹지, 그리고. 안 먹죠. 아니면 언제 차 한 잔 마셔야지, 뭐 커피 한 잔 해야지. 이게 인사치레면서도 너하고 나의 이런 어떤 정도의 관계는 관계가 유지해야 될것 같아. 유지되어 있다,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를 잘 못하는 거죠. 잘 가, 그러면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고 맞아요. 다음에 또 봐, 뭐 이렇게. 볼 것도 아니면서. 그래, 그런 네. 게 있죠. 맞아요. 맞아,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관계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좋아해서 술을 먹다 보면 미치도록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중독이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없어져요. 누가 날 먹냐면 술이 날 먹어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약을 먹었는지 나중에는 몰라요. 이렇게 내가 없어지면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관계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 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언제쯤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사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33, 33. 네. 33때 이제 독립한 거죠. 예,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은요? 저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어요. 네, 독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적이 없어요? 네. 이 중에선 그럼 제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25살에 25살. 아나운서 입사하면서 멀어서 그러니까 우리 25살도 되게 빠르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지금 중이잖아요. 네. 25 받고 20살 가겠습니다. 오 빠르시다. 20살? 예. 실제로? 굉장히 예. 빨리 나오셨네.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거의 지역,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계셨던 지역이 달랐군요. 달랐습니다. 예, 예. 예, 아마 그런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죠?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거 뭐 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웬만하면 많은데. 결혼 때문에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26살 때 제가 이제 유학을 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26살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다. 그랬더니 와 대박. 왜? 진짜. 왜 26살때까지 맞아.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네요. 그래서 내가 다닌 대학이 서울인데 내가 서울 살아가지고 그냥 다녔다 어쩔래. 그랬더니 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상담 공부하는구나. 어떻게 이게 뭐 의존성 인격 장애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치료는 받고 온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 너무 좀 야 이게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얘네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잘 끊어내지 못하고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우리 문화에서는 예, 심지어는 그 40인데 같이 살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쫓겨나가고 그걸 막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누나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는 거의 치료받아야 될 수준이다. 저희 집에 처음에는 4식구가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랑 여동생이랑 저랑.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면서 방이 저희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눠 써야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누가 나눠 써야 될까요? 막내가. 막내면 여동생인데 제가 장남이고. 아, 그럼 남자. 제가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그마치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 방을 썼어요. 그래서 다들 와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내 방이 제일 넓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막 꾸미고 살았어요. 예. 소피 마르소 브룩실즈 사진을 막 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예.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들은 또 사셨던 것 같아요. 예. 매주를 항상 띄우시더라고요. 매주를 띄우시고 그 쌀티박을 튀겨가지고 옛날에 그 와이셔츠 박스에다가 이렇게 조총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말리면 이렇게 자르면 그게 강정이 되잖아요. 그걸 다 옛날에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성경 보시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옷을 어떻게 갈아입었지? 그냥 갈아입은 것 같아요. 그냥 뒤돌아서서 갈아입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냥 각자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몇 개였을까요? 하나. 한 개였습니다. 화장실 한 개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문을 안 잠그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놔 일부러. 나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안 잠그셔요. 그래갖고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계실 때는 모르고 들어가면 그래요. 그때 알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 미국인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가족 전체가 문제가 심각했던 거야. 아주 그냥 병리적인 가족이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임상 도구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계도라고 합니다. 네, 3대에 걸쳐서 많은 가족들이 있고 이걸 다 심볼로 표시했고 이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마치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죠, 그죠? 네. 빨간색. 지그재그가 유난히 많네요. 이 상징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상징인지? 이 상징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누가 남자일까요? 네모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성입니다. 자, 한 줄이면 좋겠는데 점점점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자주 만날까요? 자주 안 만나고 서로 친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친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아주 소원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어때요? 아까 많이 봤죠? 지그재그.
일직선이면 좋겠는데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지그재그인 거 보니까 어때요? 그런데요. 자주 싸우겠죠. 네,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단절인데 이거는. 점점점인데 이 아예 그냥 중간이 끊어졌어요. 단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안 만난 지 오래됐어요. 네. 요 정도 되면 번호 지우기가 쉽지 않은데 번호까지 지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채무 관계 아닙니까? 예. 자, 이건 뭘까요? 두 줄. 이거는 아주 평화로운 친밀한 관계? 평화로운 왕래. 평화로운 관계. 오, 좋아요. 양호한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자, 세 줄은 뭘까요? 많을수록 안 좋을 것 이거는 같은데요. 거의 손도 대지 말란 얘기 같아. 좀 헷갈리세요? 심지어 빨간색이 밀착 관계인데 반대네? 밀착 관계는 뭐냐면 너무 자주 연락해 서로. 거의 붙어 있어요. 경계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 세 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병리적인 관계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친밀 관계와 밀착 관계가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줄인 분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게 두 줄이 아니고 몇 줄이란 얘기예요? 세 줄. 우리가 오늘 좀 세 줄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걸 좀 알아보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줄과 세 줄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관계 안에 내가 있느냐예요. 나의 경계가 있느냐예요. 네. 나의 경계가 있으면 두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밀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나와 너가 섞여가지고 뭐가 내 거고 어떨 때는 내가 뭘 결정 안 해도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네. 매일 보고해야 되고 보고 안 하면 불안해지고 이런 게 지금 세 줄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두 줄에 가까운 관계가 더 많은지 세 줄에 가까운 관계가 많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몇 개 한번 질문을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됐어요? 카톡이 왔어요. 일이 없어지기를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일이 없어지자마자 전화 오겠지? 전화 오기를 기다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전화가 안 와요. 때로 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없어졌는데 전화 안 해요. 열이 받은 적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연히 SNS가 보니까 얘가 활동 중이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거의 완전히 꼭지가 돈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음에 만났어요.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다음에는 아무런 척 하지 않은 척 뭐 괜찮은 척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세요. 세 줄이야. 세 줄인데 진짜. 나는 엄마랑 엄청 친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청 친하다. 근데 두 줄로 친한지 석 줄로 친한지 정말 친밀한지 밀착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집에 오자마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보고해야지만 속이 풀리죠. 엄마가 전화로 너 어디니? 뭐하니? 너 누구랑 있어? 몇 시간 체크한 적이 있다 없다? 매 시간 있어요? 엄마도 정상 아니세요? 엄마도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다 컸는데 내가. 나는 하루 중 여러 차례 보고하다가 깜빡하고 한 서너 시간 놓쳤어. 아니면 한 반나절 못했어. 그러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깨지겠다. 불안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요것도요 살짝 두 줄보다 석 줄에 가까워요. 우리가 생각보다 석 줄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세 줄이 많은 이유는 우리는 경계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예. 우리가 개별 그릇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냥 찌개 끓여놓고 같이 퍼먹는 거지. 그걸 따로 먹으면 야 식구끼리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때는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개별 적시 뭐 위생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드라마를 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 싱글 데디가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애가 꽤 많아요. 한 4~5이었던 것 같아. 예. 막내가 되게 어렸어요. 여자아이인데 한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애가 화가 났습니다. 안 빨리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이 아빠가 그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come in? 이렇게 들어가도 되니? 그래서 No!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봐. Can I come in? 했더니 No! 그래요. 한 3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No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들어가. 그럼 갈게. 너 마음 진정되면 내일 얘기하자.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장난이겠지?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디 아빠가 밉다고 말이지. 널 키우느라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을 잠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쇠 끄내다 열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 문화가. 가만 있어봐. 이거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 경계만 존중하는 거야. 네 방이니까 내가 안 들어갈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욕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문화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경계도 굉장히 잘 존중해 주는 문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 소속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29살 때 접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7월 달에 그 교회 갔는데 8월 달에 주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9살 때 주례를 했다니까요. 아마 나보다 더 빨리 주례한 사람은 없을 거야. 29살에 어떻게 주례를 해요? 사회도 아니고. 미국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날입니다. 결혼식 전날. 그래서 리허설을 해요. 왜 리허설을 할까요?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웨딩 파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딩 파티가 뭐냐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 혹은 뭐 누나 뭐 형 뭐 이런 사람들끼리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들러리 숫자를 동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짝을 맺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저 들러리가 입는 옷까지 다 사주고 멀리서 오면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왜 리허설이 필요하겠어요? 이 친구들 키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너랑 짝 해라. 이래갖고 이제 행진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리허설 때 양가 부모가 그때 상견례를 하더라고요. 서로 그때 처음 뵙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랑 사위를 처음 봐 거기서. 누가 며느리니 누가 들러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행 연습 때는 다 사복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며느리야? 뭐 이러고 앉아 똑같이 안 있어요. 입으니까. 제가 결혼 주례한 커플의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상견례를 안 해요? 물어봤더니 하잖아요. 뭘 해요? 지금 리허설 때 하지 않냐는 거야. 아니 리허설 때 상견례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결혼 전에 상견례 해갖고 결혼해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 그런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아니 부모가 결혼해요? 왜 허락을 받아요? 아니 한국은 허락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지만 우리는 40살이 됐는데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때.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돌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두르고 있어요. 무언가 좀 더 위험해 보여도 더 뭡니까? 개성 있고 나한테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하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어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다익선 뭡니까? 많으면 좋은 거죠. 과유불급은요?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뭐가 더 맞을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드디어 밝혀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앞에 그때와 뒤에 그때를 나누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제임스 서로위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중의 지혜, 집단지성. 이게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83? 뭘 더 하세요? 83? 네. 78? 78. 확실히 굉장히 그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85. 솔직한 대답이고요. 배려심이라고는 없고요. 94? 94? 94. 네. 저의 정확한 체중은 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네 분 중에 어떤 분도 제 체중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죠. 그걸 다 받아서 엑셀에 딱 정리해서 평균을 딱 내면 신기하게도 제 체중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대중의 지혜예요. 왜 이런 일은 할까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의 답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의 답은. 그런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의 답이 평균화될 때 뭐가 나옵니까? 제 몸무게라는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은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정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해답 뭡니까? 단순히 정답이 아니죠. 정해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답들 중에 최고의 답이죠. 게르트 기거렌처, 겉필링이라는 책의 저자죠. 이 사람은 3사람, 4사람 이렇게 면접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평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보여준 걸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평범해지고 안전해지고 오히려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은 논의 과정에서 더 배제된다는 거예요. 새롭고 참신한 대답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오목 둘 때 언제 신의 한 수가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훈수 둘 때죠. 내가 두는 게 아니죠. 내 친구가 두는 겁니다. 훈수 두는 사람들이 이래요. 거기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다 두면 되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훈수죠. 그러니까 내 친구 도울 때, 내 상사 도울 때, 내 부모 도울 때, 내 자식 도울 때 이때 인간은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돕는 훈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생각이 들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일 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이죠.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한 분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들도 알아듣는 연설을 점잖게 했다고 하죠. 물론 중학생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연설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 주위에 나와 그래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대학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했고 매번 과학과 수많은 철학적인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나보다 아직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무언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인간은 제일 지혜로워집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IQ와 성격. 사람이 20살 넘으면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IQ와 성격입니다. IQ. 그래서 20살 넘으면 정기검사 받지 않죠. 사회나 국가나 시스템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들의 IQ를 거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15살만 넘어도 잘 안 변한다고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어. 나 근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얘기 잘합니다. 나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고 말하는 양 자체가 늘었어요. 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신 거예요. 매너도 사회적 능력이에요.
예의 범절도 사회적 능력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가도 다 사회적 능력이죠. 이런 게 향상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말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아줌마가 되시면 성격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절대 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도 충격적인 장면 봤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 제 앞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마치 40년 지기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를 하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제 앞에서 3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게 돼요. 한 분이 귀신 같은 타이밍에 어머 가방 참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가방 참 예쁘죠? 이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초역에서 만나서 이미 역삼역쯤 되니까 이미 며느리 얘기로 얘기가 흘러갔고 잠실역쯤 가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걱정하시고 성수역쯤 가니까 거기서 한 분 내리시면서 깨끗하게 헤어져요. 이건 인간이 60대 이전에 절대 못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IQ와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물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넌 머리가 왜 이래? 넌 성질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해자가 왜 화를 내? 더 웃긴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의외로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미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적 요인들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IQ와 나의 성격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해요. 그럼 벌써 사회로부터 도태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더 잘 맞는 상황을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저 친구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상황의 힘이 더 무섭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초사고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보십시오.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 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학자들, 뭐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 철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이 심지어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조차도 몇십 년, 몇백 년씩 연구했던 주제들이죠. 과연 인간만 말을 할까? 과연 인간만 도구를 사용할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뒤집어진 것도 있고 기각된 것들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유효한 것들도 있죠. 에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행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좀 할 수 있는. 반대로도 또 할 수도 네. 있는 거. 예, 예.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과 네. 사상. 사상.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맡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확실히 대학생이라서 이번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정말 여러 가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일부 맞고 또 일부 틀릴 수도 있는 여전히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의외로요. 뇌가 옥탑방으로 올라가요. 다른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심장과 뇌가 같은 층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뇌가 올라가면서 심장으로부터 뇌에 혈액이 공급되는 루트가 고비용 저효율 내연기관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근데 재밌는 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역사 동안 인간이 무슨 이유로 많이 죽었냐는 거예요. 전쟁과 질병보다도 많이 죽은 게 아사라고 하죠. 굶어 죽은 거.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죽었어요. 보통 그래서 진화 쪽 연구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죠. 첫 번째 팩트 뭡니까? 생각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소모된다. 두 번째 팩트 뭡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사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 수렵 상태에 있는 뇌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좋아하는 뇌고 속된 별로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뇌. 그래서 인간은요, 욕구가 있을 때만 생각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욕구가 없으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오래 살겠구나. 인간은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외의 단서들을 지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자들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그 라이벌 네안데르탈인을 더 적은 뇌의 용량과 더 약한 몸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이다. 인간은 협동의 기제를 만들어냈다. 심지어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개와 협동한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협동을 하는 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를 개라고 하는 동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와 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요, 어느 정도 인간과 협동이 잘 됐냐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일적으로 협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일수록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품을 따라합니다. 왜? 저 사람과 협동하는 사이니까 뭐예요?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애완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품을 하면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같이 하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진화 인류학자 장대익 교수에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은 눈이 흰자위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들도 눈에 흰자위가 거의 없습니다.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인간만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김 교수? 그러게. 그런데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내 폐를 더 잘 들통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폐가 잘 보인다, 내 의도가 쉽게 들통난다는 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진화시켰다는 것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눈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 가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인간은 이런 협동의 기제, 오히려 내 의도를 잘 전달시키고 심지어는 들통나게 만드는 이런 기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분이에요. 기분은요, 정말 쉽게 전염이 됩니다. 재밌는 연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런 연구는 로맨틱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험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죠. 그 라이벌 이탈리아, 이 두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험인데요.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재밌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5월의 햇빛이 따뜻한 광장에 평균적인 외모, 그러니까 최정원 씨나 에반 씨나 김상중 씨 같은 외모가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외모의 남자를 광장에 투입합니다. 그럼 그 광장에 여러 명의 그런 젊은 여성들이 지나다니겠죠. 자, 이 남성이 가서 이 여성들에게 호감을 약간씩 표시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 35%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이요, 날씨가 흐린 날, 정말 별로 안 좋은 날, 광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15%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날씨에 의해서 나는 거죠. 자, 왜겠습니까? 기분은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전염되죠. 이쪽에 있는 것이 사용이 됐어도 여전히 다음 단계를 위해서 사용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도
그 기분이 전염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나쁜 날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이 남자가 나한테 와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이 극단적으로 감소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 논문을 많이 읽는 분들조차도. 그런데 지금부터가 재밌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남성이 여성에게 가서 이 말을 먼저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이 날씨가 안 좋은 날 때처럼 15%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러면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날씨 좋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그건 그거고.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봐 줌으로 인해서. 왜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다른 걸 찾을까? 왜 기계하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실 친구를 사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작가분인데요, 고비달이라는 그분이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내 몸 안에 무언가가 항상 죽어간다. 하더니 땅을 사고 배가 아픈 거라. 바로 그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에 자아가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기뻐해줘요. 형제 기뻐해줘요. 사촌 이미 조금 기뻐해주기는 좀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해요. 6천, 8천 배 아프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12월 31일 날 하는 일이 뭐냐면 제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중에서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3분의 1을 지워버립니다. 거기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해주기. 왜냐? 내가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범위는 딱 유전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5명, 10명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서 협업은 할 수 있었지만 나한테는 진정한 행복 지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메시가 그날 경기에 4골을 넣으면 네. 그 다음 경기 호날두는 5골을 넣어요. 그렇죠. 네. 경쟁이 라이벌이 나면 한 게 배가 아프니까 더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요 버튼들은 서로 놓아주고 있지만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척하는 거네. 척. 네, 좋아요 척인 거죠. 원래는 사실은. 그러니까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방이라는. 딱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을 딱 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어떻게 안 좋게 살았는지 설명 안 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 근데 눈을 딱 떴는데 호텔 방인 거예요, 이게. 그것도 꽤 좋은, 괜찮은 호텔 방. 근데 지옥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뭐 불구덩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잠깐만, 나 천국에 왔나? 지옥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오더니 아니래요. 지옥 맞대요, 여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고. 더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남자인데 여성 2명하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지내야 됩니다. 결국 인간한테 가장 큰 지옥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맞춰가야 되고 싫은데도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번 하셨고, 그 독일 철학가죠. 그 아서 쇼펜하우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산책은 사실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좋잖아요. 뭐 자연도 구경하고 뭐 스스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산책하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책하면 외롭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좀 귀찮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도 여행 갈 때 많은 경험하잖아요. 사실 혼자 여행 가는 거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근데 하루 지나면 사실 외로워요. 좋은 것도 누구랑 이렇게 나눠야지 재밌지. 혼자서 백날 좋은 거 봐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연인이나 또 친구랑 가면 대부분 싸워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뭐 미술관에 하루 종일 가고 싶고,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가도 싫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히는 건 또 내가 또 좀 죄송스럽고. 사실은 우리는 혼자서가 가장 행복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는 불행하고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랑을 하는 순간 나 혼자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 맞춰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신 건 혼자 함께 가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고 각자 즐기되 외로울 때 서로 얘기를 해라. 인생도 그렇게 살아라. 결국은 혼자지만 혼자 함께. 사랑도 혼자 함께 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은 당연히 평생 결혼을 못 하셨습니다. 덕분에.
이건 좀 이제 특별한 사안이긴 한데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절친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 예, 한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걔 이름이 수진이야. 수진이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을까? 일요일 4시면 얘가 알바한다고 그랬나? 아니 알바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한다고 그랬지. 시험 끝나면 그만둔다고 그랬나? 지금 전화 오기 전입니다 지금. 예. 지금 전화 걸어볼까 말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 전화를 합니다. 수진아 전화 받기 괜찮아? 괜찮아 빨리 얘기해. 안 괜찮구나. 아니 빨리 얘기해. 그럼 다음에 할까? 아니 빨리 얘기해. 미안해. 그럼 답답해. 이 정도면 두 줄인가요, 석 줄인가요? 세 줄이겠죠. 이건 확실히 석 줄인지를 알겠죠. 석줄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 걸면 되잖아, 수진이한테. 너 바빠? 야, 나도 할 얘기 있어서 그래. 좀 듣고 좀, 너도 빨리빨리 좀 얘기 좀 해줘. 빨리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배려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착한 친구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아들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딸로 살잖아요. 우리가 왜 이러는 거죠? 예. 여기 포인트는, 석줄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나 이런 거 원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예. 상담에 찾아온 내담자 한 명을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간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간호대생으로 생활하는 친구인데 실습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한 3, 4년 되면. 실습하면 이제 밤늦게 끝나나 봐. 그래갖고 그날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이 친구가 절친이랑 자취를 합니다. 근데 밤늦게 한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가는데 2끼를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요. 그래갖고 뭘 사 먹어야 되겠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취방 바로 앞에 포장마차에서 막 떠리를 파는데 딱 1인분, 조만큼. 예. 떡볶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1인분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항상 9시면 자는 친구야. 예. 그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자고 있어. 얘가 또 안 자고 있네. 그리고 이제 떡볶이를 사갖고 딱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이 개코야.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았네. 그래갖고 떡볶이? 야, 나 안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널 위해서 사왔지. 진짜? 그럼. 봐봐, 1인분밖에 안 남았잖아. 나는 먹고 들어왔지. 진짜야? 너무 고마워. 야, 너 생각하는 거는 나밖에 없지. 너 진짜 안 먹어도 돼. 난 먹고 들어왔다니까. 나 배 터질 것 같아. 진짜로. 같이 먹자. 아니, 됐다니까. 야, 딱 1인분이잖아. 너 주려고 내가 남겨온 거야. 그리고 진짜 방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꼬르륵꼬르륵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관계 안에 내 자리가 없구나. 경계가 없구나 하는 걸 이 친구가 알아차린 거죠. 대단한 친구.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막내로 자랐어. 막내야.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신경을 잘 못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언니, 오빠들은 다 장성했는데 나 때문에 또 대학 학비도 걱정하실까 봐 이 친구가 의과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도 저 간호대 갈게요. 간호대가 내 적성에 맞아요. 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호대에 간 친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니면 착한 친구 컴플렉스에 왜 컴플렉스가 많이 붙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사랑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이 크면 클수록 나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캔디라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는 거 아시죠? 미친 거죠 완전히? 외로워도 슬픈데 왜 아는 게 아니죠. 못 운 거죠. 울 대상을 못 만난 거죠. 테리우스가 잘 해줬나 모르겠어 나중에.
그래서 뭐 캔디가 나중에 중년에 상담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울증에 와가지고.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내가 착한 아이로 사는 것 같다, 착한 친구로 사는 것 같다. 제가 좀 예능을 하면서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을 이렇게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이 말을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거죠, 또 그런 칭찬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제 초연 성격 이상하대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데서는 가능한 뭐 내 느낌이 어떻던 감정이 어떻던 좀 더 많이 웃으려고 했던 것 같고 거절을 잘 못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늘 잠만 자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 다가와서 필기 노트랑 과제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빌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모모님이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왜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못된 거사 너는 네가 안 하고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좀 본 거 아니야?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그냥 뭔가 관계 속에서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에게 좋은 친구로 내가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세 줄이 아니라 두 줄짜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상담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줍니다. 조건부족으로 가족한테 주변 사람에게 수용당했던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와 그 안에 있는 무너진 감정, 내가 관계 욕구가 무너져 생기는 이 온건파 감정을 잘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두 번째 공감이라고 써 있는데 공감의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 소리를 빡 질렀는데 거기 아버지도 소리 질렀어요. 성동일 아버지도. 이야, 너 어디다 대고 말이지. 이게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말이지. 뭘 새로운 케이크를 원해? 라고 화를 냈어요, 두 사람이. 공감이죠? 둘 다 분노와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이걸 어떤 바보가 공감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공감이라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강경파 감정 두 가지가 만나는 거는 시그널끼리 만난 거예요. 오히려 덕선이가 수용하고 아버지를 토닥토닥 해주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덕선이가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내가 아빠에게 내가 착한 딸로만 있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해도 내 서러움을 드러내도 아빠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남 장면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본 거죠. 오늘 사실은 제일 큰 착각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거꾸로 해왔구나 라고 하는 큰 반성을 만들어낸 연구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통제의 약효가 허리로 갈까요? 뇌로 갈까요? 네, 뇌로 갑니다. 허리는 아픈 거 모르죠. 우리 뇌의 대표적인 영역이 요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예요.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전측 대상회예요. 무슨 가게 이름 같죠? 여기가 활동하면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이렇게 살점 떨어져 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둘은 이별 아니면 갈등입니다. 자, 이별과 갈등은 내 뼈와 살에 조금도 상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는 뇌에서 어디에서 그 반응을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희들이 좀 놀랐어요. 의외로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것과 사람과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를 거의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런 진통제를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나와요. 제가 설마하니 이 자리에 계신 이 귀한 분들께 배버린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거꾸로 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더 나를 다그치는 가장 거꾸로 하고 있는 최악의 것들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하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관점의 이야기를 아우르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고영건 교수라고 있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 동창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김 교수, 왜 고 교수? 그랬더니 너는 어떤 일이 제일 하기 힘들어? 그 제가 내 아내랑 백화점을 가는 게 제일 힘들어. 사실입니다. 이 백화점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 저도 4시간은 아니도 한 2시간 동안 축구해도 괜찮은 체력인데 백화점만 가면 200m 이상을 못 걷겠어요. 이거 저를 그렇게 죽일 듯이 노려보지 않으셔도요. 남자분들은 지금 다 격하게 공감하고 계세요. 이상하게 백화점에 가면요. 나의 모든 정신과 육체적 에너지가 빨리 소진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있잖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용건이 없는데도 통화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용건이 있으면 대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용건이 없는데 대화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제 친구인 고영건 교수의 얘기를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긍정적 착각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친밀감 느끼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용무가 없는데도 나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을 때죠. 우리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한없는 친밀감 느낍니다. 제 친구 중에 이걸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큰 돈 버는 친구도 아니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감각 있는 친구도 아닌데 이 친구가 저한테 용건이 없는 안부를 자주 물어봐주는 친구예요.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1년에 한 2-3번씩 혹은 서너 번씩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해줍니다. 경상도 친구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친구인데요. 제 이름이 김경일인데 경상도 분들한테는 이름이 김경일이 아니라 김갱일이에요. 김갱일입니다. 그냥 제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있으니까요. 쭉 지방에 출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수원 톨게이트를 쓱 봤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합니다. 갱일아. 그럼 저 전화를 받았으니까 양호야. 왜? 전 용무를 물어요. 그럼 이 친구가 그냥. 그럼 저는 그냥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저는 또 용무를 물어요.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저를 한 방에 무장해서 시켜요. 제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있으니까요. 쭉 지방에 출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수원 톨게이트를 쓱 봤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합니다. 갱이라. 그럼 저 전화를 받았으니까 양호야. 왜? 전 용무를 물어요. 그럼 이 친구가 그냥. 그럼 저는 그냥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저는 또 용무를 물어요.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저를 한 방에 무장해서 시켜요.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잘 지내나? 잘 지내.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어. 근데 왜? 전 또 용무를 물어요. 이쯤 되면 제가 부끄러워져요. 그럼 그 친구가 난 네가 늘 궁금하다. 보고 싶으니 전화했는데 잘 지내니 됐다, 야.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하고 끊어요. 이런 전화 한 번 받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 왜 사는지 이유가 나와요. 나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아니고 나 이 세상에서 꽤 많은 경우에 그래도 의미가 있게 살아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씩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왠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용무가 없는데도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한없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 친구는요,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해도 제가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고 싶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언제 저를 부르든 저는 정말 먼 만사를 제쳐도 그 친구한테 가고 싶어져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너무너무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과연 얼마나 용건 없이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용건과 안부를 같이 담아서 항상 물어봤습니다.
용건 없이 안부를 물으신다면 이렇게 함정을 파놓기도 하는, 하지만 우리를 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 그리고 의미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자주 그 빈도를 높여서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용건 없는 안부 전화 한 번씩들 하루에 한 번 정도 해보시면서 관점이 주는 즐거운 착각을 통해서 행복과 지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